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 외곽 신도시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원래 인천에서 나고 자랐어요. 딱히 대단한 꿈도 없었고, 그냥 매일 아침 따뜻한 밥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웃으면서 사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죠. 친구들이 서울로, 해외로 떠날 때도 전 그냥 익숙한 곳에 남아 있었어요. 그게 편했고, 그게 제 행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평화로운 일상에 자꾸 파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친오빠 둘의 아내들, 새언니들이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말 부지런한 분들이십니다. 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한 회사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근무하시다가 몇 년 전에 정년퇴직을 하신 평범한 회사원이셨어요. 손이 트고 허리가 휘도록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시며 알뜰하게 모으신 덕분에 조그맣게나마 상가 건물 한 채를 마련하셨죠. 어머니는 그 옆에서 늘 아버지를 내조하시며 세 자녀를 키우셨고요. 큰오빠, 작은오빠, 그리고 막내인 저희 셋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느라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수록 알겠더라고요. 아버지는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꽤 신망이 두터운 분이셨어요. 워낙 꼼꼼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라 주변 분들의 신뢰가 깊었죠. 어머니도 부팀성이 워낙 좋으셔서 동네 분들과 늘 정겹게 지내셨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부모님이 참 좋았어요. 크게 화내는 법도 없고 자식들한테 욕심을 강요하지도 않으셨죠. 성실하게 살아라. 남한테 피해주지 마라. 그게 저희 부모님이 저희한테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제 남편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남편 준상과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어요. 같은 동네 출신인데 학교는 달랐거든요. 동네 도서관에서 처음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게 도서관에서 몇 번 마주치다 사귀게 됐고 20대 중반에 결혼까지 했죠. 남편은 지금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결혼 전부터 쭉 작은 회사에 다니다가 아이가 생기고 나서 잠깐 쉬었고 지금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크게 돈이 넘치는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이랑 저랑 딸 민주랑 셋이서 진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처가에 참 잘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명절마다 먼저 챙기고 부모님 댁에 무거운 짐이 들어오거나 고칠 게 있으면 마다 않고 달려가 도왔죠. 아버지는 그런 사위를 참 기특해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서방이 아들이지, 아들이야. 아버지가 남편한테 그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어깨가 으쓱하고 뿌듯했답니다. 이제 새언니들 얘기를 좀 더 해야겠네요. 큰 새언니 미란 씨는 말이 많고 주도적인 스타일이세요. 뭐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이죠. 모임에서도 자기가 말을 제일 많이 하고 결정도 자기가 내려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엔 그냥 성격이 강한 사람이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직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만 얄밉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새언니 지연 씨는 미란 씨랑 정반대로 말이 없고 조용한 편이었죠. 그런데 실은 그게 더 무서운 타입이었어요. 겉으로는 아무 말 없이 생긋생긋 웃고 있는데 실속은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 보면 항상 자기 챙길 건 여우같이 다 챙겼더라고요. 두 사람은 성격은 달랐지만 소름 돋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엄청나게 살갑게 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버지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제가 오는 길에 찜질팩 좋은 거 사왔어요. 근데 부모님 안 보이는 데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빠들한테는 꼬박꼬박 친정 챙기라고 닥달하면서 정작 자기들이 직접 시댁을 위해 뭔가를 하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부모님 댁에 들러서는 반찬이며 식재료며 자연스럽게 들고 가는 게 일상이었죠. 어머니, 이 깍두기 너무 맛있어서요. 저희 집에도 조금만 싸주세요. 아유, 저기 이거 우리 애들이 환장하는 건데 좀 가져가도 되죠?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시댁에서 반찬 좀 얻어가는 거야 흔한 일이니까요. 근데 횟수가 쌓이면서 점점 도가 지나쳐 갔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 댁에 갔더니 베란다 창고에 쟁여놨던 참기름이며 들기름이며 싹 없어진 거예요.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큰 새언니 미란 씨가 다녀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미란이가 달라길래 어차피 명절 선물로 들어온 거라 쓰라고 줬다. 어머니, 참기름이랑 들기름 필요하다고 저한테 그러시지 않았어요? 요리할 때 쓰시려고 놔둔 건데 그걸 그냥 다 가져가요? 뭐, 또 사면 되지. 엄마가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또 사면 된다는 게 결국 엄마 돈으로 또 사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 지인이 좋은 한우를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그게 냉동실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작은 새언니 지연 씨가 애들 먹이려고 슬쩍 가져갔더라고요. 어머니한텐 말도 안 하고요. 하도 기가 차서 제가 작은 오빠한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 냉동실에 있던 고기 새언니가 가져간 거야? 애들이 좋아한다고 좀 가져왔나 봐. 왜? 왜라니? 어머니한테 말은 하고 가져갔냐고. 엄마가 뭐라 하셨냐? 엄마가 착하셔서 뭐라 안 하시는 게 더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눈치를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야, 유난 떨지 마. 엄마가 괜찮다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기분이 나빴어요. 유난이라는 말이 자꾸 귀에 걸려서 가슴을 후배 팠거든요. 부모님 것을 당연하게 훔쳐가듯 챙기는 사람들한테 아니라고 말하는 게 유난인가 싶어서요. 심지어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래된 지인분께 정년퇴직 감사 인사로 받아오신 꽤 비싼 양주 2병이 있었는데 큰오빠가 왔다 가면서 그걸 낼름 들고 갔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어리둥절해 하시면서 어머니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보, 내가 양주를 어디다 뒀더라? 책상 옆에 뒀는데 없네. 큰애가 지난번에 가져갔어요. 가져가? 나한테 말도 없이. 그냥 들고 나가던데. 아버지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뭐라 크게 화를 내지는 않으셨지만 표정이 안 좋으셨죠. 그래서 제가 큰오빠한테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습니다. 오빠, 그 양주 가져갔다며? 말씀은 드리고 가져가는 거야? 야, 가족끼리 좀 가져가면 어때서 그래? 아빠가 뭐라 하셨어? 말을 말자. 오빠는 제 말에 그냥 콧방귀를 끼며 웃어 넘겼어요. 새언니들도 옆에서 제 말을 듣고 살짝 표정이 굳었다가 금방 가식적으로 웃으며 넘어가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새언니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신우이가 되게 깐깐하게 구네.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딱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새언니들이 부모님 앞에서 이런 말을 슬쩍슬쩍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님, 그 상가 건물 나중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당연히 저희 남편한테 물려주시는 거죠? 글쎄, 나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에이, 그래도 미리미리 정해두셔야죠. 나중에 복잡해지면 자식들끼리 골치 아파져요. 처음엔 한 귀로 흘렸는데 만날 때마다 그 소리를 하더군요. 모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건물 임대료 매출을 묻고 오빠들 명의로 돌려야 세금이 적게 나온다는 둥 헛소리를 흘리고 저는 그걸 듣고 있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정작 아버지는 그냥 허허 글쎄다 생각해봐야지 하고 웃어 넘기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그냥 깊게 생각 안 했습니다. 설마 자식들이 퇴직하신 늙은 부모 재산을 두고 딴 마음을 먹을까 설마 했거든요. 그런데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댁에서 쉬시던 중에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남편과 저는 하던 일을 다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죠. 다행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없으셨지만 한동안 입원하셔야 했고 퇴원 이후에도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는 게 의사 소견이었습니다. 결국 온전한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날 이후로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혼자 아버지 병수발하랴 갑작스러운 상황에 눈에 띄게 수척해지시는 게 너무 마음 아팠거든요. 아버지가 관리하시던 상가 건물 관리며 자잘한 세입자 연락 같은 것도 다 멈춰버린 상태였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저는 병원에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었어요. 퇴근 이후에는 부모님 댁에 수시로 오가며 청소도 하고 집안일도 도왔죠. 그리고 아버지가 관리하시던 상가 건물 일을 남편이랑 제가 세입자들 연락을 도맡으며 어떻게든 꾸역꾸역 관리했어요. 근데 말이 쉽지, 그게 정말 보통 일은 아니더군요. 저는 원래 건물 관리나 임대차 계약 같은 걸 전혀 몰랐어요. 세입자들 민원 연락하는 것도 다 서툴렀고, 날짜에 맞춰 세금 챙기는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처음이었죠. 남편이 본인 회사 퇴근하고 나서 저와 함께 밤늦게까지 건물 하자 보수나 서류를 챙기다 보면 밤 10시, 11시가 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딸 민주 숙제 한번 제대로 봐줄 시간이 빠듯했고 제 파트타임 일도 정신력으로 겨우겨우 버티는 수준이었어요. 어느 날 밤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서러운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눈물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는데 멈추질 않았어요. 남편이 차를 세우고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왜 울어? 어디 아파? 몰라. 그냥 자꾸 눈물이 나. 힘들면 힘들다고 해. 참지 말고. 내가 안 하면 엄마 혼자 이 많은 걸 다 감당해야 하잖아. 안 할 수가 없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끌어당겨 한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그날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어요. 반면에 오빠들은 초반에 병원에 한두 번 비춘 이후로 발길을 딱 끊어버렸죠. 새언니들은 더 심했고요. 제가 직접 전화를 해야 겨우 주말에 한 번씩 마지못해 찾아왔는데 와서도 1시간도 채 안 있다가 가기 일쑤였습니다. 힘들게 돌아가는 부모님 사정은 안중에도 없었고 그냥 형식적으로 아버지 회복 상황 물어보는 게 전부였죠. 참다 못해 한 번은 큰오빠한테 단단히 다그쳤어요. 오빠, 나 지금 내 일하면서 아버지 건물 관리랑 부모님이랑 다 같이 챙기느라 가뜩이나 몸이 부서질 것 같아. 오빠들이 좀 더 자주 와서 도와줄 수 없어? 야, 나라고 노는 줄 아냐? 나도 회사 다니느라 바빠 죽겠다. 네가 집도 가까우니까 좀 자주 가면 안 돼? 그게 나만의 의무냐고. 오빠는 자식 아니야? 돈이라도 좀 보태줄게. 얼마 필요해? 얼마 주면 돼? 저는 그 뻔뻔한 말에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몸으로 때우기 싫으니 돈 몇 푼으로 자식도리를 다 하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너무 허탈하고 치가 떨렸거든요. 부모님은 지금 원하는 게 돈이 아니라는 걸 오빠는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꼬리를 빼는 건지 속이 상했습니다. 작은 오빠한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언제부턴가 대놓고 전화를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작은 새언니 지연씨가 옆에서 시댁일에 엮여서 고생하기 싫다고 닥달하며 전화를 못 받게 눈치를 준 거였어요. 어머니는 자식들한테 내색을 전혀 안 하셨지만 저는 다 알았어요. 오빠들한테 많이 서운해하고 계시다는 걸요. 괜찮다. 애들도 다 지들 살기 바쁜데 뭘. 네가 이렇게 와주니까 나는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의 그 힘없는 말씀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답니다. 전혀 충분하지 않아 보이셨거든요. 아버지 병원 다녀오시고 나서 집안일이며 건물일까지 신경 쓰시느라 밤늦게 집에 오셔서 혼자 차가운 밥 드시는 어머니가 자꾸만 눈에 밟혀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몇 달이 흘렀어요. 다행히 아버지가 조금씩 회복하시면서 부모님 댁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 갔고요. 근데 참 소름 돋는 건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나니까 새 언니들이 부쩍 건물 명의 얘기를 더 노골적으로 자주 꺼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신 지금이 재산을 가로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건지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더라고요. 제가 불안한 마음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요즘 새언니들 모임 모일 때마다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무섭고 불편해. 나도 느껴져. 근데 장인어른이 워낙 대쪽같이 사신 분이니 판단 잘 하실 거야.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 내 부모님 일인데 걱정이 안 되면 이상한 거지. 남편이 제 떨리는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어차피 욕심이라는 건 결국 스스로 드러나게 돼 있어. 남편의 그 말이 정확히 맞았어요. 드러나긴 했는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추억하게 드러났죠. 오빠들이랑 새언니들이 다 같이 부모님 댁으로 모이겠다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건물 명의 관련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끝내겠다는 큰오빠가 먼저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모임 전날 밤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도통 오질 않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은 예감이 있잖아요. 새 언니들이 이번 모임에 뭔가 단단히 음모를 꾸미고 올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죠. 괜한 걱정이길 바랬지만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남편이랑 밤늦게까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보, 내일 분명히 건물 명의로 협박카드 나올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요즘 대놓고 그 얘기를 흘리는 걸 보면 내일의 결전의 날이겠지. 아버지가 건강도 안 좋으신데 저 인간들 성화에 밀리시면 어떡하지? 요즘 부쩍 기력도 없으시잖아. 그러게. 내일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장인어른 옆을 잘 지켜드려야 할 것 같다. 다음날 아침 부모님 댁으로 가기 전에 딸 민주에게 따로 조용히 당부를 해두었습니다. 민주야, 오늘 어른들끼리 아주 복잡하고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민주는 할아버지 방에서 조용히 핸드폰 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지? 응, 알았어, 엄마. 근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냥 좀 복잡한 얘기야. 신경 쓰지 마. 민주가 눈치를 챘는지 얌전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 애가 워낙 눈치가 빠르고 영리한 편이라 집안의 묘한 기류를 감지했는지 그날따라 유독 얌전하게 제 말을 잘 따랐습니다. 부모님 댁에 도착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새언니들이 이미 도착해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나란히 소파에 붙어 앉아서 입을 가리고 소곤거리다가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연기하듯 싹 표정을 바꾸는 겁니다. 아, 저 인간들이 오늘 제대로 짜고 왔구나 하는 촉이 강하게 왔죠. 모두가 자리에 앉아 저 눈이 감돌자마자 역시나 큰 새언니 미란씨가 먼저 능글맞게 입을 열더군요. 아버님, 이번 기회에 건물 정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 몸 상태도 그렇고 이걸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신경 쓰며 끌고 가실 수는 없잖아요. 아직 어떻게 정리할지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봤다. 아버님, 그래도 정리를 하시든 명의를 넘기시든 오늘 결정을 하셔야죠. 이렇게 흐지부지 두면 나중에 자식들끼리 큰일 나요. 작은 새언니 지연씨도 기다렸다는 듯 얌체처럼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버님. 오빠들도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 얘기하려고 다 같이 모인 거잖아요. 두 새언니의 입에서 거침없이 나오는 소리들을 듣고 있자니 속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져서 사경을 헤맬 때는 코빼기도 안 붙이던 인간들이 아버지가 조금 살만해지니까 발빠르게 나타나서 재산 타령을 하고 있으니 어찌 화가 안 나겠어요? 잠깐만요. 지금 아버지 몸도 제대로 회복 안 되셨는데 오늘 꼭 이렇게 다 같이 몰려와서 이 얘기를 꺼내야겠어요? 제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자 큰 새언니 미란씨가 저를 매섭게 빤히 쳐다보며 톡 쏘아붙였습니다. 아가씨, 우리 가족끼리 중요한 얘기 나누는 거잖아요. 시집간 딸은 이런 데서 좀 빠져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들들이 결정할 문제 같은데. 저는 얼굴이 순간 화끈거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집간 딸은 가족도 아니에요? 저도 부모님 자식이에요. 그래도 원래 집안 큰 재산은 아들 쪽에서 결정하는 게 순리잖아요. 아가씨는 이미 출가 외인이고 다른 가족이 생긴 건데. 더 기가 막힌 건 옆에 앉은 오빠들의 태도였습니다. 지 마누라가 여동생을 대놓고 무시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묵인하더라고요. 그 비겁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말리기는커녕 그냥 죄인처럼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거든요. 오빠들은 할 말 없어? 지금 저 말이 맞는 소리야? 제가 쏘아붙이자 그제야 작은 오빠가 헛기침을 하며 마지못해 입을 열더군요. 야, 큰새언니가 좀 심하게 말하긴 했는데 어쨌든 건물 문제는 아들들이 결정해야 하는 게 맞잖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형제들. 그게 맞는 순서지. 저는 배신감에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슬며시 잡으며 위로해 주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에서 혼자 놀던 딸 민주가 조용히 걸어 나오더니 제 옆에 딱 붙어 앉으며 말하더군요. 엄마, 나 아까 외할아버지 방에서 핸드폰 하다가 영상 하나 찍었는데 이거 다 같이 봐봐.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주에게로 쏠렸습니다. 영상? 무슨 영상 말이야? 민주가 당당하게 핸드폰 화면을 켜서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실 민주는 그날 심심해서 할아버지 방에 누워 핸드폰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새언니들이 구석에서 저희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궁금해서 무심코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러 놓았다는 거였습니다. 원래는 그냥 틀어두고 딴짓을 하려고 했던 건데 나중에 보니 아주 긴 시간 동안 엄청난 대화가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거였죠. 거실 가득 민주의 핸드폰을 통해 새언니 두 사람의 추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안방에 계실 때 나누던 대화였어요. 오늘 확실하게 못 박아야 돼. 어물쩍 넘어가면 또 치일피일 미뤄져. 알지? 근데 아버님이 선뜻 오빠들 명의로 넘기실까? 고모부도 요즘 눈독 들이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오늘 다 같이 압박을 가해야지. 아버님이 요즘 편찮으셔서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 이럴 때 밀어붙여야 돼. 아가씨가 문제네. 걔가 끼어들면 복잡해지니까. 오늘 가자마자 기 입부터 막아버리자. 순식간에 거실 전체가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리셨고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감으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오빠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고개도 못 들었죠. 새언니들은 예상치 못한 치부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큰 새언니 미란 씨가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말을 지어내더군요. 저건 그냥 우리 동서끼리 장난삼아 농담한 거고요. 앞뒤 맥락을 다 잘라먹고 들으니까 오해가 생긴 거예요, 아버님. 농담이요? 아버님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농담으로 할 소린가요?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것도 농담이었냐고요. 큰 새언니 미란 씨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고 작은 새언니 지연 씨는 완전히 사색이 되어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오빠들은 그 만천하에 드러난 영상을 보는 내내 쥐죽은 듯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큰오빠가 큰 새언니를 쏘아보는 눈빛에는 분노와 복잡함이 얽혀 있었고 작은 오빠는 차마 눈을 두지 못해 허망하게 천장만 바라보았죠.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나 그동안 너희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오늘이 딱 타이밍인 것 같구나. 아버지가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셨고 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내가 쓰러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건물 명의 정리를 이미 끝냈다. 진작에 생각해뒀던 건데 몸이 한번 아프고 나니까 더 빨리 움직여야겠더라고. 그 말에 오빠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명의를 넘기셨다뇨? 대체 누구한테요? 이서방한테. 남편 준상의 이름이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순간 거실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실 남편도 저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장인어른, 저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습니다. 남편이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라 하자 아버지가 인자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자네가 알든 모르든 달라지는 건 없어. 내가 혼자 결정해서 법무사 부른 거야. 그냥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했어. 아버지는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둘러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쓰러지기 전부터 다 느끼고 있었다. 명절마다 모임마다 건물 얘기가 나올 때마다 번뜩이던 너희들 눈빛을 말이다. 그리고 내가 병원에 쓰러져 누워보니까 진짜로 내 곁을 지키는 내 가족이 누구인지 더 확실하게 보이더구나. 너희들이 다 외면할 때 밤늦게까지 건물 서류 챙기고 하자 보수하느라 땀 흘리던 사람이 누군지, 병원 올 때마다 늙은 부모를 위해 빈손으로 온 적 없는 사람이 누군지 말이다. 나는 내 피땀 묻은 건물을 진짜 내 가족한테 물려주고 싶었다. 큰 새언니의 얼굴이 터질 것처럼 새빨개지더니 악에 받쳐 소리쳤어요. 아버님, 그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오빠들은 친아들이고 이서방은 남인데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위한테 건물을 통째로 넘기세요? 그래서 내가 아들들한테 섭섭해 한 적이 있더냐? 재산 상속은 법대로 해줄 테니 걱정 말거라. 하지만 내 상가 건물 관리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우리 딸과 공동명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말게.
나는 자네가 이 건물을 가장 진심으로 성실하게 관리해줄 사람이라고 믿어서 결정한 거네. 지금처럼 우리 수진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주게. 그게 내 소원이야. 남편은 감격했는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묵묵하게 제 자리를 지켜준 남편이 참 고맙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이런 따뜻한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거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진짜 대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큰오빠가 황당하다는 듯이 마지막 발악을 하더군요.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러실 순 없죠. 우리가 아들인데 사위한테 다 남겨버리면 나중에 우린 뭐가 됩니까? 그 뻔뻔한 말에 아버지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보셨고 어머니가 이번에는 다른 서류 봉투에서 통장 2개를 꺼내 거실 테이블에 탁 던지셨습니다. 건물 명의 얘기는 끝났으니 이것도 오늘 다 정리하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너희 둘이 그동안 엄마한테 와서 빌려간 돈 내역서다. 순간 큰오빠와 작은오빠의 얼굴이 동시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큰애, 너 집 전세 올린다고 가져간 거랑 애 학원비에 쪼들린다고 가져간 거 합쳐서 4,300만 원. 작은애, 너 가기 힘들다고 가져간 거랑 차 바꾼다고 가져간 거 합쳐서 3,800만 원. 너희 틈만 나면 엄마한테 와서 손 벌렸지? 내가 그거 한 푼도 안 잊어버리고 여기 다 기록해뒀다. 거실은 물을 끼얹은 듯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정말 처음 듣는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오빠들이 뒤에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야금야금 큰돈을 빌려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얼마나 자주 벌어질 일인지. 자식들 간에 불화가 생길까봐 어머니는 그동안 저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혼자 속으로 앓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전개에 새언니들의 표정이 사납게 굳어가기 시작했죠. 참다 못한 작은 새언니 지연씨가 작은 오빠의 팔을 세차게 붙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 저거 진짜야? 저 돈 다 뭐야? 작은 오빠가 아내의 눈을 피하며 더듬거렸어요. 그게 여보, 그건 빌린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빌려달라고 먼저 와서 사정한 게 너야. 네 입으로 빌려달라길래 기록해두고 준 거지. 내가 너한테 억지로 쥐어줬더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서러움에 부르르 떨렸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어요. 큰 새언니 미란 씨가 갑자기 큰오빠를 향해 사납게 돌아서더군요. 당신 나한테 그 돈 어디서 났다고 했어? 당신 비상금이랑 주식 대박나서 모은 돈이라며. 그게 당신한테 말하면 잔소리 들을까 봐 그랬지. 잔소리가 문제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댁에서 이런 거액을 빌려놓고 쓰고 있었다는 게 문제지. 당신 미쳤어? 작은 오빠 쪽에서도 똑같은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늘 조용하던 지연 씨가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거든요. 어머니, 저 정말 몰랐거든요. 저 인간이 부모님 퇴직금 부려먹으면서 뒤로 이런 돈까지 챙기고 있었는지 꿈에도 몰랐다고요. 그러더니 지연 씨가 사시나무 떨며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오늘 집구석에 가서 피차 끝장을 봐야겠네요. 짧고 차가운 말 한마디였지만 거실 전체를 얼려버리기엔 충분했습니다. 작은 오빠가 당황해서 지연 씨 팔을 붙잡고 매달렸죠. 여보, 이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놓으라고. 너가 보너스 받아온 거라며. 유상 상속도 못 받고 이렇게 되면 난 뭐가 돼? 큰 소리 뻥뻥 쳐놓고 말이야 당신. 나한테 대체 뭘 얼마나 더 속인 건데. 큰 새언니 미란 씨도 더 이상 아버지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큰오빠만 잡아먹을 듯이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건물 명의를 빼앗으려던 탐욕스러운 동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거실은 순식간에 부부싸움의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죠. 저는 그 추악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전혀 말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필기정, 그냥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부모님 앞에서는 세상 효자인 척 가식을 떨면서 실속만 챙기던 인간들이 결국 자기 배우자한테도 똑같은 거짓말과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죠. 부부간에도 신뢰가 없으니 저렇게 의심과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겠죠. 아버지가 피곤한 듯 깊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거칠어진 손을 꼭 잡아드렸죠.
아버지, 많이 피곤하시죠? 들어가서 좀 쉬세요. 그래, 미안하다. 오늘 너가 마음고생이 제일 많았구나. 아니에요, 아빠. 저 오늘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정말로요. 그 말은 100%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서로 싸우느라 정신없는 오빠들을 향해 쐐기를 박듯 딱 한마디 던지셨죠. 그 돈 양심 있으면 갚아라. 급하게 독촉 안 하마. 대신 이제 내 인생에 너희한테 더 빌려줄 돈은 일절 없다. 그리고 건물 얘기는 아버지가 결정하신 거니 너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야. 그 서슬퍼런 경고를 끝으로 모임은 끝이 났습니다. 오빠들과 새언니들은 그날 완전히 각자 뿔뿔이 흩어졌어요. 큰오빠 부부는 서로 말 한마디 안 섞고 험악하게 나갔고 작은 오빠 부부는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가서도 고성이 오가며 한참을 싸우더라고요. 어떤 독한 말들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집안 다 쉽게 끝나지 않을 전쟁이 시작됐음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속상하셨을 부모님을 위해 저녁을 정성껏 차려드렸고 주방 설거지와 집안 뒷정리까지 싹 끝내놓고 나서야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뒷자리에 앉아있던 민주가 조용히 물어왔어요. 엄마, 오늘 외할아버지네 일 잘 해결된 거야? 우리 민주 덕분에 엄청 잘 해결됐지.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아니야, 우리 딸이 오늘 정말 큰일 해냈어. 진짜로 고마워, 민주야. 제 진심 어린 칭찬에 민주가 쑥스러운지 창밖을 보며 피식 웃더라고요. 어둠이 내린 차창에 비친 그 작은 옆모습이 어찌나 든든하고 기특하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집 분위기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시댁에 자주 찾아와 생색내며 귀한 참기름이며 한우를 쓸어가던 새언니들은 부모님 댁의 발길을 딱 끊었고요. 오빠들도 비밀 대출 내역이 들통난 이후로는 명목이 없는지 연락이 눈에 띄게 뜸해졌습니다. 작은 오빠 부부는 그날 이후로 정말 한동안 엄청난 냉전을 겪었다고 들었어요. 지연 씨가 배신감에 같이 사내만해하며 꽤 오래 서운해했다더군요. 뭐 그건 지들이 자초한 일들이고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철저히 방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늘 독불장군 같던 큰새언니 미란 씨는 한동안 어머니 눈치를 살피며 연락을 못하더니 어느 날 아주 기어들어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 사과를 했다고 해요. 어머니, 제가 그날 눈이 너무 멀어서 앞서갔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그 전화를 받고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어머니 특유의 무덤덤한 목소리로 이러셨다더군요. 알았다. 근데 다음부터는 마음에 딴 생각이 들면 앞으로 말로 해. 뒤에서 몰래 행동하지 말고. 짧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팩트를 찌르는 대답에 역시 우리 어머니다 싶어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천륜을 나눈 가족인데 이렇게 소원하게 지내도 되나 싶어 마음이 조금 씁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한 게 100번, 1000번 더 편하더라고요. 부모님 댁에 왔다 하면 귀한 물건들이며 반찬이며 쓸어가고 모임 때마다 건물명의 얘기를 꺼내며 부모님 속을 긁던 인간들이 안 보이니까 부모님 안색이 훨씬 편안해 보이셨거든요. 아버지는 마음의 짐을 덜으셨는지 천천히 몸을 회복하시면서 가끔 예전 회사 동료분들도 만나고 가벼운 산책도 다니십니다.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밝고 건강해지셨어요. 사실 제 남편도 처음에는 엄청 부담스러워했어요. 장인어른, 저는 정말 이 과분한 재산이 부담스럽습니다. 평생 아버님이 일구신 상가 건물인데 아무래도 형님들한테 돌려드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 정직한 말에 아버지가 껄껄 웃으시며 남편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죠. 내 건물 내가 임자 찾아주겠다는데 무슨 소리냐? 그리고 우리 딸 민주 얘기를 다시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날 민주가 그 영리한기지로 영생을 꺼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가끔 아찔한 상상을 해요. 아마 새언니들의 여우 같은 가스라이팅에 부모님의 마음이 약해져 밀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혼자 억울해서 소리만 지르다가 독한 시누이 취급받으며 끝났을 수도 있었겠죠. 너무 기특해서 며칠 뒤에 민주를 안아주며 물어봤어요. 민주야, 그날 어른들 싸우는데 무섭지도 않았어? 왜 그 영상을 틀 생각을 했어? 엄마가 당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프신 건데 판단력이 어쩌고 하면서 무시하는 소리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혼내주고 싶었어. 그래도 무서웠을 텐데. 조금 무섭긴 했는데 숙모들이 괘씸한 게 더 컸어. 나 잘했지, 엄마?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 민주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대단한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적어도 우리 민주는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바른 아이로 자라주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대견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멋진 어른이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지금 저희 가족은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건강이 몰라지게 좋아지셔서 주 3일은 가볍게 야외 활동도 하십니다. 남편이 싹싹하게 상가 건물 관리를 도맡으면서 임대 관리도 예전보다 오히려 더 안정됐고요. 어머니는 무거운 짐을 놓으시니 드디어 여유라는 게 생기셨나 봐요. 요즘은 오랜만에 동창분들도 만나러 다니십니다. 부모님이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게 웃고 계신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행복이 밀려와요. 제가 어릴 때부터 바란 건 거창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저 가족이 평안하게 모여 웃는 것, 그거 하나였으니까요. 오빠들은 요즘 명절에 겨우 얼굴을 비추는 정도입니다. 엄마한테 빌린 돈은 매달 조금씩 입금하고 있고 그날 이후로는 약점이 잡혀서 그런지 노골적으로 재산 얘기를 꺼내거나 부모님 근처엔 얼씬도 안 해요. 관계가 예전처럼 화목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단절되지 않았고 이 정도로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은 자식한테 대단한 걸 바라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저 건강하게 제 앞가림 잘하고 가끔 안부 전화 한 통 해주는 것, 그 소박한 게 다거든요. 근데 그 당연하고 작은 도리는 나 몰라라 져버리면서 정작 부모님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에는 하이에나처럼 눈독을 들이는 괘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겠죠. 하지만 세상 모든 권리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건 자식으로서의 도리, 사람으로서의 염치 아닐까요? 저는 앞으로도 거창한 꿈 없이 그냥 지금처럼 소박하게 살 겁니다. 대단한 부귀영화는 없어도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 옆에서 따뜻한 밥 같이 먹고 같이 소소하게 웃고 그거면 제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하니까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